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교과의 이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고3이고 수능이 코앞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간고사를 위한 버릴 거는 버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들어주시면 돼요. 3-2 교과서 156페이지 교통의 과학 파트를 볼게요. 교통의 과학 파트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교통수단의 변천사예요. 교통수단이 어떤 식으로 발달해 왔는지, 우리가 크게 교통수단을 기차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내지는 비행기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고, 요거의 발달 순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수단의 핵심이 엔진과 동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가지 교통수단에서 엔진과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자동차라고 하는 거, 사고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어떤 안전장치를 통해서 좀 더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볼 거고, 그 다음 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떤 흐름을 위한 IT 기술을 접목한 어떤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4가지 파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58페이지 이제 수업의 시작인데,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오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오고 가게 하냐면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이런 것들을 교통이라고 할 때, 교과서 158페이지 보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의미가 크지만 우리 간략하게 보면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는 고대 중국과 유럽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교역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한 교역로의 의미를 넘어서 동서간의 문화 교류까지 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말이나 낙타를 타고 이동했고, 이제 좀 더 발달하면서 해상 실크로드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륙에 철로가 놓이고 열차 운행하고, 나중에는 이거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운영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수능이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를 보냐면 159페이지부터 이제 핵심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열차나 자동차나 비행기를 시대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 딱 요거 순서대로 한번 고르라고 하면 열차라고 하는 거, 기차는 증기기관차, 디젤, 지하철, 고속철도, 자기부상열차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가 증기기관차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은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얘가 디젤, 얘가 지하철, 얘가 KTX 보이죠? 고속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오래돼 보여요? 그쵸? 뭔가 불편해 보이죠? 물을 끓여서. 얘가 증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간단한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3륜이죠. 얘가 두 번째, 얘가 오늘날 가솔린 자동차, 얘가 자율주행 자동차 정도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네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글라이더 같은 경우, 오리엔탈 글라이더 같은 경우, 그 다음 얘가 이제 라이트 형제가 말한 플라이어호, 얘가 이제 헬리콥터의 원조, 시콜스키, 얘가 이제 제트기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기차하고 자동차만 한번 살펴보고 비행기의 발달사, 변천사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워요. 160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먼저 보면, 자, 증기기관차, 그 다음에 디젤, 그 다음에 지하철, 그 다음에 고속철도,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되고, 막 복잡한 건 할 필요 없고 각각 기차별로 특징만 한두 개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밑줄 한번 그으면 증기기관차는 동력 효율이 매우 낮고 매연이 치명적이었다 나오죠.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얻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동력을 얻기 때문에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뭔가 불순물들이 많이 환경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매연이 치명적이고, 그
그 다음에 열 효율은 동력 효율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물을 끓이고 이 증기를 가지고 피스톤 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보면 디젤 기관차가 다음에 나와요. 디젤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원유를 분별 증류시키면 끓는 점에 따라서 끓는 점이 뭐 높고 낮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LPG 가스가 뭐 25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좀 더 낮은 게 가솔린. 가솔린이 다른 말로 휘발유죠. 그 다음 쭉 가다가 등유가 있을 것이고 뭐 경유가 있겠죠. 경유가 디젤이에요. 그래서 요 경유를 이용해서 발화시켜서 얻은 온도나 압력 같은 걸로 엔진을 이렇게 뭔가 구동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젤 자동차는 기름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발생하죠. 높은 압력이 발생하니까 열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연비가 좋다라고 하죠. 디젤 자동차가. 그러니까 연료당 주행거리가 길다는 거는 효율이 높다는 거고, 대신 높은 온도하고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엔진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시끄럽고 진동도 크고 막 약간 그런 점은 있겠죠.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교과서 문장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지하철이 이제 나왔는데, 지하철이 두더지를 보고 법률가의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었대요. 신기하죠? 이게 필요 없고. 여기 보면, 그런데 지하철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철도가 개발된 후에 모든 지하철은 다 원료가 뭐냐면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밑에 뭐 전기기관차는 직류하고 교류 방식을 사용하고, 뭐 직류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 전압이 일정한 거고 교류는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전압으로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선도 굵어야 되고 가까운 거리만 가능한데 멀리 이동하려면 아무래도 교류가 적합하겠죠. 이거는 과학 시간에 깊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패스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빠르죠. 최고 속도가 시속 200km. 보통 자동차가 도심에서 제한 속도가 한 50km/h인가?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한 110? 엄청 세게 밟으면 120km/h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철도는 최고 속도가 한 200 정도 된다라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빠르고 대량 수송도 가능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행이 정확하면서 또 대기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대기 오염을 생각보다 덜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냥 이 정도 한번 읽어두시고 패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발달 순서를 보면 증기 자동차, 얘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순으로 발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게 두 번째인 거죠. 가솔린 자동차인데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 그 다음 요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증기자동차. 증기자동차는 증기기관차랑 마찬가지로 석탄을 연소시켜서 물을 끓인 다음에 수증기를 얻어서 이걸로 이제 피스톤 운동을 시켜서 동력을 얻는 게 증기자동차예요. 그래서 얘를 끓이고 이 높은 온도로 피스톤 운동시키고 얘를 이제 그 바퀴의 구동에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상 주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가솔린 자동차예요. 가솔린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을 자동차에 탑재시켜서 만든 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바퀴 3개짜리였고 쭉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제 가솔린은 디젤보다는 기름값이 비싸고 힘도 부족하죠. 대신 이제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경우 없지. 물론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하고 오늘날 자동차를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가솔린 엔진 탑재했구나 그 정도 하고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 자동차는 여기 찾았나요? 가솔린, 디젤, LPG 등 다양한 동력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날 자동차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LPG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에는 택시 같은 거에 운행했잖아요. 가스탱크를 가지고 다니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고 부피 많이 차지하고 막 이랬고, 뭐 휘발유나 디젤은 이제 뭐 크게 뭐 차이는 우리는 못 느끼는데, 보통 이제 디젤 경유차는 SUV 차에 많이 쓰이긴 하죠. 그냥 여기를 넘어가시면 돼요. 우린 교과서 문장만 보시면 돼요. 전기 자동차는 이제 오늘날에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니까 오늘날은 다 그 내연기관이 있는 자동차 만들지 말고 배터리로 운행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인 나라를 만들려고 EU에서 뭐 엔진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허가를 안 내줬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만 오염물질은 특히나 뭐 배터리 만들려면 사실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대요. 그런데 수소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거죠. 우린 이 특징을 하나 기억해 놓아요. 전기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미래의 자동차는 다 전기를 충전해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동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몇 페이지를 보냐면 162페이지를 보면 비행기가 나와 있죠. 어려우니까 우리 여기는 그냥 패스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신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몇 페이지로 오냐면 163페이지에 미래의 교통수단을 보면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니까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 아예 제로로 가는 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친환경 자동차를 우리는 전기 자동차로 가는 거죠. 목표가. 이 전기 자동차, 뭐 수소 전기 자동차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린 요 정도 구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통해서 구별을 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면 여기 지금 엔진도 있죠. 엔진도 있고 배터리 모터로 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이브리드는 이게 주예요. 내연기관이 메인이어서 큰 힘과 동력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는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감속하고 제동에 생기는 에너지를 여기 배터리에다 충전해 놓는 방식으로 전기 모터가 보조하고 있는 시스템, 이런 듀얼 에너지 구동 방식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요런 설계도를 보시면, 아 얘는 두 개 다 있네, 그 다음에 충전하는 건 따로 없네, 아 그럼 요 배터리 수명 가지고 이용하나 보다, 얘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보다, 요 정도는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동 시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같이 이동하는 자동차라고 하시면 되고,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 기반이어서 가정용 전원이나 어떤 건물의 어떤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요 내연기관이 보조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하되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그러니까 충전을 해서 이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전기 자동차는 뭐가 없냐면 엔진 요 내연기관이 없고 배터리 모터로만 돌아갈 수 있는, 순수하게 배터리 힘으로만 움직이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어떤 자동차의 설계 요거를 보시면 이게 어떤 자동차인지 예측은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비행 자동차, 이제 오늘날 이제 뭐 드론 자동차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미래의 택시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 연구 중이고 어려우니까 여기도 패스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이 정도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수단의 발달사 순서 한번 체크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에 따라서 달려있냐면, 교통수단의 핵심은 엔진과 동력이니까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진과 동력을
한번 보시면 되고 어디를 피냐면 교과서 164페이지를 한번 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막 뭐라고 나와 있는데 다비치의 뭐 장갑차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적의 총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차체를 강철판으로 씌우고 뭐 여기 이게 기어죠. 톱니바퀴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이게 동력 장치가 파워가 되는 거죠. 어렵죠.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냥 넘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 번만 잘 보도록 할게요. 엔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동차의 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왕복 운동을 하는 기구에 있어서 왕복 운동을 행하는 부분이 이동 거리를 행정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린더의 이런 피스톤 운동에 의해서 모터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 피스톤의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러면 행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뭐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그럼 4행정, 만약에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이러면 2행정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2행정 기간이 4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동차 엔진 실린더 내에 연료하고 공기의 혼합물을 넣어. 그럼 연소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연소가 일어나면서 고압되면서 가스가 팽창하고 이게 이제 피스톤 운동을 시켜주는 게 자동차의 엔진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폭발시켜서 에너지를 만들면 이 에너지에 의해서 피스톤 운동을 시켜주는 것을 자동차의 엔진의 뭐랄까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중간에 이렇게 버벅하거나 멈춰도 녹음을 다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듣고 끝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보시면 사행정에서 이 순서 한번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료하고 공기의 혼합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연소되면서 고온 고압이 되면서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피스톤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왕복 운동이 이 크랭크를 돌리고 이 크랭크 축하고 연결된 게 커넥팅 노드예요. 그러면 얘를 흡입하는 게 흡입행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흡입행정이 일어난 다음에 이 흡입행정이 일어나면 얘네가 폭발하면서 요 에너지를 발생시키겠죠. 그러면서 피스톤이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가스를 배출하면서 피스톤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피스톤이 하강, 상승, 하강, 상승 이렇게 되는 순서가 흡입하고 압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발하면서 에너지로 동력이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배기밸브로 배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여기 어렵고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순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페이지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린 딱 2개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 실린더의 길이 변화, 수직 운동이 휠하고 연결돼서 바퀴를 돌리고 구동력이 된다라고 했던 거 생각나요? 이때 흡기 밸브가 있었고 배기 밸브가 있었는데 그냥 내용 그대로 보시면 돼요. 흡기 밸브는 흡입 행정 동안 그러니까 연료하고 공기를 혼합해서 들어가도록 열리는 장치가 흡기 밸브고 배기 밸브는 언제 열리냐면 폭발 후에 발생한 연소 배출을 밖으로 밀어낼 때 열리는 밸브가 배기 밸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동력 전달할 때 캠하고 크랭크가 나오거든요.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 선생님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피스톤 운동이잖아요. 그럼 흡기하고 배기를 통해서 얘네 어떤 길이, 행정, 얘네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 이 밸브를 조절하는 장치가 캠이에요. 그래서 캠이 밸브를 열고 닫으면서
근데 이 캠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클랭크 축하고 연결되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타이밍 벨트라고 해서 클랭크 축이 돌아가면 이 캠 축을 회전시키고 캠 축이 회전되면 밸브를 오픈시켰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요 뭐랄까 흡기 배기가 일어나면서 요 행정이 그러니까 요 피스톤 운동 왕복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다 이해 못했어요. 캠을 보면 그래서 아까 캠이라고 하는 게 피스톤 밸브를 오픈시키고 닫고 하면서 뭔가 이 피스톤의 운동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캠 보면 회전 운동을 이 캠이 여기가 뭐랄까 짧은 곳이 있고 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회전하면서 짧은 곳은 밸브를 누르지 않은데 얘가 회전하면서 긴 곳이 되면 밸브를 탁 눌러서 그 흡기 밸브나 배기 밸브 같은 것들을 조절하게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설명하면 이 캠의 회전을 통해서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캠이라고 하고 모든 이런 재봉틀이나 방직기나 이런 자동 기계류의 엔진 밸브를 제어하는 장치를 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그림을 주고 이 설명이 나왔을 때 아 지금 캠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쓸 수 있어야 서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름 정도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클랭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왜 내가 자전거 페달 같은 거 밟으면 이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변하는 장치를 클랭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랭크의 어떤 움직임, 직선 운동이 얘를 회전시키고 그다음 요거랑 연결된 휠을 돌려주는 구동시켜주는 장치가 클랭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이 문장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클랭크라고 하는 거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여기 보면 이 직선 운동 가지고 바퀴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클랭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 어떤 피스톤 운동에 의해서 자동차에 어떤 구동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밸브는 캠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고 이 클랭크 축이 운전하면서 요 같이 연결된 캠을 조절하게 되고 이 클랭크 축은 커넥팅 노드라고 해서 이런 뭐랄까 그 바퀴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핵심은 요 장치하고 설명이 나왔을 때 얘는 캠이구나 요 정도는 알아야 되고 요 장치하고 요 장치를 막 이해하는 거는 어려워요. 다만 클랭크라고 하는 거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장치구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클랭크라고 하거나 그림을 보고 요 정도 용어 정도는 서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이제 세 번째 교통 안전이에요. 교통사고율이 높죠, 애들. 그래서 보면 169페이지 보면 전체 어떤 사망자 수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죠. 간질환이나 고혈압 사이 정도. 그다음 어린아이는 1위예요.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잠깐만 끊어서 갈게요. 너무 길면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